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화웨이 사태로 불이 옮겨붙은 상황입니다. 난타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사태가 지금 이미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화웨이 수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화웨이에 대한 수출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무역 구조가 중국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예속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중국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요. 또 우리가 한번 사드 사태로 어려움을 한번 겪은 적도 있었고. 그런데 반대로 미국 편에 서라 그랬을 때 또 말을 안 들을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 자동차 관세 카드라든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 카드를 또 미국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 중에 화웨이 사태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에 대한 파장,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격화되는 미중의 화웨이 공방, 그 본질은 무엇인가? 한상환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광노성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중 무역 분쟁, 특히 뭐 이 통상 부분 이것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어요? 작년부터 바빴습니다. 그러시죠? 네.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처음엔 이제 관세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좀 지나서 이제 화웨이의 CFO를 갑자기 캐나다에서 구속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중국도 같이 관세 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히토류 카드를 또 잠시 또 만지작거렸고, 그래서 최근엔 미국이 또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보고서를 냈단 말이죠. 그게 옛날에 제 기억에 의하면 70년대인가요? 키신저가 핑퐁 외교를 하러 갔을 때 대만에 대해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70년대 이후 지금이니까 거의 한 40년 정도 넘게 만에 다시 이제 그 카드를 끄집어냈고 또 대만에다가 무기 수출도 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국 간에 지금 뭐 치고받는 일 양상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 그 화웨이 공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화웨이 사태를 보면 작년 가을에 일명 스파이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백도어를 해서 이제 정보를 탈취해 간다. 네. 미국 국방성에서 2012년에 리포트가 있어요. 화웨이 GT에 대한 조사 때문에. 네. 여기는 잘못 쓰면 이것은 우리 정보야. 지금 이제 사이버 시대에 정보가 중요한데 이 정보 탈취 기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 화웨이와 GT가 지금 중국의 통신업체들의 유대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실제로 대선과 결주면서 핏 나바로가 잡으면서 통상정책은 중국 때리기로 나간 게 이제 일명 차이나 배싱이죠. 네. 그게 작년 7월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패권 전쟁 이렇게 오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이 그 남진해 쪽에 항공모함 투사하는 일도 꽤 빈번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라카 해협하고 남진해 있는 쪽을 좀 잡고, 중국 어떻게 보면 목줄이죠. 원유 수송로나 이런 거 거기니까 그쪽을 좀 강화시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아마 세계 한 2위, 3위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면에서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올라오는 거는 봐주지 못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패권 경쟁 다툼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날 선진국들, 소위 말해서 이제 제국주의 시대의 선진국들은 식민지 영토 경쟁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원 경쟁, 시장 경쟁. 네.
그리고 1970년대로 오면서 이제는 제조업 수출 경쟁으로 돌아서 일본, 독일이 들어와서 85년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이제 N을 2배로 올려가지고 네. 일본을 이제 가라앉혔는데, 물론 이제 70년대까지는 이제 그 가장 한 것이 6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끝나간 콜드워라고 하는 냉전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양상이 다른 것은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정보가 바로 자산이고, 네. 정보의 그 어떤 트랜스미터, 이렇게 이동 장치가 바로 통신 장치인데, 네. 화웨이가 중심으로 해서 결정적인 타격이 된 이유는 화웨이의 그 5G 기술이 이제 세계 1위 기술이란 말이죠. 네. 이게 4G에 비해서 전력 소비는 10분의 1이고 부피도 이제 70%로 줄어드니까 엄청난 기술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기술 패권 시절, 정보가 중심이 되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경쟁이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5G는 반드시 미국은 따라오지 못하게 잡아야 되겠다. 네. 그런 패권 경쟁의 타겟으로 화웨이가 집어든 게 이제까지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씀하신 것 처음에 영토 전쟁에서 그다음에 이제 저 경상수지 전쟁이죠. 네, 제조업 수출 제조업 경쟁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기술 기술 경쟁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4산업 시대에 정보가 중심이 되고 또 네, 사이버 그러다 스페이스에서 경쟁이 네. 있는데 그 핵심에 바로 화웨이가 화웨이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GTE인가요? 그것도 한번 이미 작년 4월이죠. 2018년 4월에 GTE에 대한 규제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대중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이거든요. 작년 네네. 4월이니까. 네. 그때 GTE에 대한 규제의 근거는 뭐냐면 대북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 해서 이제 GTE에 대한 통신 수출 금지를 시켰는데 네. 이때 GT는 거의 뭐 발발 빌었죠. 네. 사실 담당 임원 해임하고 그다음에 GT 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70%까지 줄이겠다고 뭐 거의 뭐 손 바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GT는 고사죠.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GT는 뭐 거의 그 2위 통신업체인데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화웨이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잡더라도 잡으면 중국의 제일 대표 기업 정보통신 쪽에 그건 잡는 결과가 완전히 끝나죠. 사실은 중국의 기술 수준이 네. 고속철 기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 저 스텔스 잡는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저 드론 제조 기술하고 이런 쪽은 미국을 앞설 정도로 빨리 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상태에서 이 화웨이가 소위 말해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통신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잡지 못한다면 딴 부분의 중요성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화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렇다면 왜 대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차이잉완 저 여자 총통하고 통화하고 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초청을 해서 자기가 네. 방문을 했던 그 사태를 보면 이게 이제 키신저가 미중의 핑퐁 외교로 수교를 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네. 원 차이나 폴리시는 중요하다. 그건 따라서 대만을 단교를 하고 중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한다는데 대만을 이제 독립국가로 국방성 보고서에 선언을 해버리면 네. 이제는 더 이상은 뭐 기술 전쟁이 아니라 중국은 이제는 전략적 협력 관계의 상대방은 아니다. 예전에 약속했던 그런 정책, 네. 그걸마저도 포기하고 이제 중국은 이제 너는 나의 적대 국가다. 이제는 이제 앞으로는 너희들이 어떤 형태라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사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사실 화웨이 사태의 문제는 아닌데 대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얘기를 보태면 지금 한국, 일본을 우방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까지 미국의 우방으로 자리를 잡으면 중국의 해상 진출로는 완전 봉쇄되는 결과. 그런 셈이죠. 네. 완전 봉쇄죠. 봉쇄죠. 예.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뭐 화웨이 사태로 넘어와서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명분이 이제 스파이 문제.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게 화웨이는 중국 당국의 통제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중국에서는 화웨이는 전부 다 국위 자본은 없고 100% 직원 보유 기업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서로 또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이제 런정페이가 원래 인민해방군 정보장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화웨이를 만들었을 때
그때 기술력도 먹었고 했을 때 인민해방군에서 주로 통신장비 사줘가지고 큰 기업이 화웨이란 말이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컸는데 지금 화웨이가 주장하기는 내가 지분이 뭐가 있느냐. 네. 100% 사원 보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인민해방군을 내서 그렇게 큰 기업이 사실상 이 사원 보유하는 게 이제 지분권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것은 사실은 국유기업 아니냐. 네. 사원한테 다 줬는데 직원이 주주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주주권 행사는 누가 하냐 이거죠. 네. 그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이런 측면에서 화웨이는 국유기업 취급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중국의 필요해서 당국의 필요해서 언제든지 백도어를 설치할 수 있고 기술은 가져갈 수 있다. 네. 하는 것에 미국이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백도 문제, 지금 사실은 미국이 지목하는 핵심적인 스파이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인데 우리는 안전한가요? 우리는 화웨이하고 굉장히 많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지 않나요? LG 플러스가 제일 많죠. 19% 내지 20%가 이제 화웨이 장비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분명한 사실은 뭐 화웨이가 통신 장비에서 1등 업체는 사실이고 네.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LG 플러스가 제일 아마 곤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유럽 업체들도 화웨이를 많이 쓰죠. 많이 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화웨이 거래 중단하라고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유럽은 이제 갈라졌죠. 경제적으로 유럽이 중국의 의존도가 큰 나라들, 네. 그 나라들은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네. 중국 편에 섰고요. 미국 얘기 안 듣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편으로서 많이 쓴 나라들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대부분 화웨이 제품 쓰거든요. 그럼 뭐 중국의 지원을 워낙 많이 받는. 그러면요. 거기 중국 의존이죠. 텃밭이니까. 최근에 네. 중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그 MTS인가요? 거기서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는 완전히 이제 중국 편을 드는 그렇죠. 구도가 갈라지는 구도가 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적의 적은 내 편이다. 그렇죠. 영국하고 캐나다 네. 이쪽은 이제 미국 편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지금 구도 자체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이렇게 이제 구도가 잡혀 있고 경제가 순수하게 경제 문제에서 무슨 gains from trade라든지 뭐 이런 걸로 움직이는 것보다 통상적 국가 간의 거래는 어차피 국제관계가 작용을 하죠. 그렇겠죠. 예. 자, 이제 화웨이의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휴대전화잖아요. 근데 휴대전화를 돌리려면 아이폰은 뭐 자기만의 걸로 쓰고 자기만 쓰는 거니까 딴 데는 소용이 없는데 이제 구글 그다음에 요즘 애들 많이 하는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탑재를 안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핸드폰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고칠 동안이죠, 뭐. 네, 앱스토어도 못 쓰는 그렇죠. 거고.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이제 앱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퀄컴은 모바일 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란 말이죠.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지금 퀄컴, 구글이 화웨이의 수출 중단을 딱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네. 스마트폰 분야에서 화웨이는 뭐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거 근데 없으면 이제 못 자체 개발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그게 지금처럼 저렇게 써서 그 삼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오토고 그러는데 그게 성능을 발휘할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불가능. 거의 GT급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가면. 핸드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만 안 있겠죠. 아까 얘기한 그 히토리 주물르는 것도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최후 카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다가 이런저런 규제를 뭐 하고 뭐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막 화웨이에 대해서 쏟아내고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더란 말이죠. 자, 히토류 자체가 왜 무기가 돼요? 이게 이제 히토류가 희소한 흙인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화학기 57번에서 71번까지 15개. 네. 그 다음에 스칸디움하고 이트리움
이 두 개 합친 17개 금속을 우리가 히토리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이게 예, 그거를 이제 통칭해서 히토류라고 하는데, 이 히토류가 그럼 왜 중요하냐? 이 히토류가 열전도율이 뛰어나고, 예. 전기, 자성, 발광 기능까지를 갖추어서, 네. 이게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네. LCD라고 하는 액정 표시 장치, 네. 스마트폰 렌즈, 네. 그다음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고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전자장비 거의 다 들어가는 예,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전체 히토류 생산의 85%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네. 그다음 매장량은 약 37%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히토류는 중국 독주다. 물론 이제 한 10% 정도 호주 기업에 공급하긴 하는데 그건 아주 극소니까. 아프리카 어디 쪽에서 좀 나오는 거?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공급을 해서 히토리는 매장된 거를 채굴을 하고 이걸 분리를 하는 작업이 두 가지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큰 흙덩어리에서 히토리가 조금 매장이 되는데 이게 분산돼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장된 걸 퍼서 그거를 분리하는 작업이죠. 그 작업 두 단계 작업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환경 파괴가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히토류 생산은 선진국 산업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이 생산하는. 네, 개도국 산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전에 일본이 그 중국에 무슨 선장 하나 억류했을 때 히토류 카드 가지고 일본을 사실은 결국은 굴복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뭐 꼼짝 못했다 그러고 사실 일본은 히토류 매장이 없는 나라죠. 없는 나라. 우리도 남한은 히토류가 없고 북한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히토류가. 그런 나라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꼼짝 못하고 좀 굉장히 어려워했던 상황인데 미국은 반대로 끄떡없어 뭐 이러고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이 매장량이 37%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매장량 기준으로. 예. 미국도 그에 못지 않다고 합니다. 매장량이. 매장량은. 정말 생산량 안에서 그렇지. 정말 부러운 나라네요. 미국은 저 알래스카서부터 하와이까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없는 게 없는. 저기 저 한대지방, 초한대지방에서부터 저 하와이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환경 파괴하고 그 인건비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건드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이 히토리 카드를 들고 나니까 텍사스에서 호주 기업들과 손잡고 텍사스에 히토리 분리 공장을 세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전 환경 파괴와 인건비 문제가를 하고 미국은 이제 자동화 기술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미국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생산을 안 해서 그렇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매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국이 이걸 한다 그러면 미국은 정말 전면전 하자는 것이냐 하면서 정말 미국도 히토리 생산을 시작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시그널로 보입니다. 제가 일각에서 듣기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히토리 카드를 사실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는 한 1년치 이상을 히토리를 재고로 확보해 놨다. 아마 일본한테 히토리를 무기화하는 걸 보고선 준비하고 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1년치 확보했다. 그리고 히토리가 미국이 마음 먹으면 그 1년이면 생산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서부 텍사스 쪽 가면 엄청난 그 오일 매장량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100년 쓰려고 자기 건 안 써요. 원래 안 썼잖아요. 그렇고 남의 나라에서 수입해서 쓰고 그와 관련해서 보면 이번에 1년치 비축 정도는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만약에 안 되면 또 호주가 생산하는 게 있으니까 호주는 그 거의 아대륙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생산을 꽤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히토리 카드를 쓴다고 해서 미국이 당황하면서 일본처럼 바짝 엎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는 않는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히토리 카드 꺼낼 수 있을까요? 그거 꺼내면 전면전일 텐데. 그게 중국이 히토리 카드 꺼낼 수 있을까요? 그거 꺼내면 전면전일 텐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이 히토리 카드를 써서 히토리 수출 통제, 소위 말해서 엑스포트 컨트롤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전면전으로 붙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미국 IT 기업들이 그걸 없으면 생산을 못 하는데 물론 소프트웨어 같은 건 상관은 없습니다만 과연 전면전을 중국이 붙자고 할 것인가. 근데 중국의 이제 고위 관료들이나
아니면 공산당 주요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이 G2로서 인정을 해달라. 네. 대국 관계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중국을 옛날 개발도상국 취급해서 무시하지 말라. 네. 이런 것이지 같이 붙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미국이 조금 이제 중국 대우를 해주고 네. 너희들 저 기술 탈취나 아니면 지적재산권 도둑질 이런 걸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서 중국이 모양새를 취하면 네. 그렇다면 미국이 들어줄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이제 중국 내부 사정으로 보면 시진핑이 소위 말해서 황제급으로 등극한 게 작년이란 말이죠. 그렇죠. 헌법 개정해가지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냐 이거죠. 실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이 대국 굴기를 너무 일찍 들고 나온 게 아닌가. 그거는 뭐. 등소평이 죽을 때 그랬잖아요. 앞으로 30년 동안 미국한테 대들지 마라. 네. 미국한테 대들었다가 잘못하면 우리가 크지도 못하고 밟힌다. 기술 격차와 무기 격차를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일찍 들고 나와서 그런 상황에서 히토리 카드를 들고 온다? 그러면 중국은 완전히 뭐. 덩샤오핑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두 가지였다 그러죠. 하나는 도광양을 해라. 미국하고 붙지 마라. 두 번째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라. 뭐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 다 지금 시진핑이 다 묵살하고 깨버린 결과인데 그래서 중국몽을 얘기하고 막 떠들고 나오고 그러다가 지난 4월인가요? 양회 때 너무 일찍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심각하게 비판이 나왔던 모양이던데 어쨌든 뭐 시진핑의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 또 중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개발도상국으로 무시당하고 살 거냐 이런 국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라도 이게 아마 좀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구조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미국에 중국이 대항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예, 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중러 관계는 독특하죠. 같은 사회주의, 소위 말해서 공산체제를 했었지만 네. 옛날 구소련 시절에는 중국 알기를 우습게 알았고 네. 과학기술이나 이걸 전부 우린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미국하고 대적할 때 혼자 힘으로는 되기는 어렵다. 네. 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침 중국이 이제 손을 벌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얼른 손 잡아서 이제 아까 얘기한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유럽 중에 일부,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구도로 이제 재편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준 게 지난번 중러 정상회담 때 보여줬던 MTS가 사준다는 것 그런 관계로 최고의 등급으로 러시아는 격상시켜주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뭐 러시아가 군사력은 상당히 되는 건 확실한데 또 자기가 이 소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도 꽤 많이 있고 그런 건 확실한데 경제 규모로 놓고 보면 러시아가 우리보다 작단 말이죠. 2017년에 우리가 러시아를 뒤집었단 말이죠. 뭐 차이는 아니지만 예. 중국하고 합쳐졌을 때 그게 대단히 그렇게 힘을 발휘할 거다 생각은 안 들던데. 근데 이제 경제가요. 예. 1인당 GDP 곱하기 인구하면 이제 총 GDP가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보다 러시아 경제의 구조를 봐야 돼요. 자원의존 경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러시아는 경제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죠. 또 오일이 150달러 갔다가 60달러로 막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거의 반으로 떨어지는 게 예. 러시아의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자원의존 경제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결합, 소위 말해서 중국은 제2의 경제 대국이고 네. 그 다음에 이게 PPP 기준, 그러니까 실질 기준으로 보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도 해요, 지금 그렇죠. 벌써. 네. 그런 상태에서 결합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한번 70년대를 돌이켜 보자고요. 그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1년간 거래액이, 무역 거래액이 2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하루에 미중 간 거래액이 20억 달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동맹으로 봐야지 네. 경제 규모로서 러시아를 업었다? 그렇게 아니죠. 해서는 뭐 큰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아닌 걸로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중국이 자기 우방들이
러시아가 그렇게 대단히 힘이 있는 우방이 아니고 또 중국하고 경제적인 전선에서 손을 잡았다고 하는 독일, 프랑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지만 이념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는 미국하고 손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선진국으로 인정해줘 하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한테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저 우리한테 미칠 파장이 지금 아주 심각해요. 일단 미국은 근데 우리 편에서 반도체 수출하지 마 이러고 있는 입장이고 반도체 수출하면 자동차 관세 매긴다 미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화웨이 거래 관계 끊으면 너 알지? 저 지난번 사드 보복 때 봤지?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제2의 사드로 갈 수 있나요? 혹시나? 이게 지금 무이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면서까지도 네. 가장 우려됐던 일이 지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약 1,400억 달러 1년에 돼요. 네. 그 중에서 79% 정도가 부품 소재인데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20%를 차지한단 말이죠. 네. 네. 그렇다면 이 구조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때리면 중국이 미국에 관세 폭탄을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만큼 간접적인 피해가 우리가 있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되면 세계 경기가 1% 정도 주저앉는데 네. 선진국에서 1% 성장률 주저앉는다는 거 그거 큰 거거든요. 우리 지금 당장 수출 가격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무역 의존도가 90%가 되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네. 거기에서 세계 경기가 주저앉으면 수입 수요가 자체가 줄어들고 그럼 이중의 타격이 되는 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에 대한 수출의 주로 부품 소재가 반도체란 말이죠. 예. 그렇다면 화웨이 때리면 우리가 반도체를 중국에 공급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네. 그런 구도가 지금 우리가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다각화되어 있어요. 통신 장비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네. SK는 그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밖에 생산 못 하는데 네. 그렇다면 바로 화웨이 때리면 뭐 바로 직격탄 맞는 게 SK 하이닉스. 하이닉스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안미 경중이라고 이제까지 네. 이제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중국 네. 이렇게 해서 대충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정치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 대충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분명히 스탠스를 취해라는 압력으로 어느 시점에 똑같이 다루는 그렇죠. 거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옛날 사드는 몇 개 이제 롯데그룹이라든지 예. 관광업, 칼류 몇 개밖에 당하지 않았지만 예. 이거는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이 당하는 그래서 규모는 엄청 사드 규모가 정도가 아니죠. 최근에 중국이 우리 그 상용 비자를 예. 뭐 그 발급 절차를 좀 강화하면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거 경고로 해석해야 되나요? 중국 외교부는요, 그동안 하도 가짜 여권을 많이 만들고 비자를 위조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디서 머무는지 쓰고 예. 관광객들 직접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나라도 하고 있으니 예. 이게 그렇게 과도 해석하지는 말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 규정대로 하겠다는 게 보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정도로 해서 정식 운행을 하겠다. 예. 지하철 노조처럼. 예. 그게 이제 보복이란 말이죠. 예. 그런 형태로 하는데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만을 지적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건 예. 아니라는 측면에서 과도 해석은 좀 요건 좀 경계할 확장 해석은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리 수출 규제는 안 해도 한국에 대해서 히토리 수출 규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최악의 경우죠. 왜냐하면 미국은 무서워서 못하지만 네. 한국은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화웨이가 당한다고 한다면 네. 한국의 의존들이 이제 커져야 되는데 네. 한국 기업마저 때려서 나머지 기업마저도 전부 죽게 할 것이냐? 네.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IT 쪽에서. 화웨이 말고 다른 화웨이 GT가 이제 나가 떨어졌는데. 네, 다른 기업들 우리를 규제하면 다른 기업들도 규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웨이가 지금은 통신 장비가 주로 하지만 스마트폰이 세계 2위란 말이죠. 삼성전자가 1위고. 네. 그런 측면에서
화웨이가 통신업이 맞는데 우리 딴 산업, IT 관련 산업마저도 죽이는 그런 조치를 할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경제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산업 업종을 좀 놓고 이제 우리 충격을 좀 봐야 되겠는데 제일 타격은 하이닉스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에만 집중하니까. 반도체만. 메모리 반도체만 하니까. 그러니까 화웨이가 힘들어지면 중국 수출이 그만큼 타격을 받을 거고.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직격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다변화를 빨리 해서 중국 의존을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는 반대로 좀. 삼성은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최근에 이제 화웨이 맞는다고 하면서 랜드 그 측면에서 보면 5G의 랜드죠. 네네. 상향선 보면 삼성전자가 마켓 쉐어가 37%로 1위로 올라갔어요.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네. 그 화웨이를 확 뒤집었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 에릭슨이 순서인데 네. 만약에 화웨이가 GT처럼 주저앉으면 삼성전자는 어부질이죠. 어부지리로. 어이구 찬스라고 세계 이제 5G 시장을 장악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다각화된 그 사업 부문이 있기 때문에 이득 부문이 있어서 반도체 수출 못하더라도 커버가 되지만 리커버가 좀 하이닉스는 좀 곤란하죠. 조금 좀 중기적으로 보면 화웨이가 주저앉더라도 어디선가 새롭게 핸드폰을 만드는 데가 나설 거고 그러면 또 반도체 매출도 다시 원상복귀 된다 봐야 되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죠. 그 이외에 우리가 좀 타격받을 업종은 더 없나요? 만약에 사태가 완전 전면전으로 확진이 된다면 뭐 모든 산업이 다 타격을 받겠지만 지금 작년에 2천억 달러 거기에는 7월 달에 했던 500억 달러는 주로 IT 제품에 대한 관세 25%거든요. 또 2천억 달러 9월 달에 시행돼서 10% 했다가 올해 5월 달에 5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25%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에 관세를 올렸잖아요. 거기에는 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중국에 우리가 이제 그 부품 수출하거나 소재 수출하는 것. 그렇죠. 중국에서 생산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각적인.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이 물론 이제 베트남으로 많이 나가 있지만 우리 기업의 투자 1위가 아직도 중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건 중국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기업들 다종다양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안미경중의 스트래티지가 과연 지금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냐. 물론 이제 경제는 중국이지만 그렇다고 만약에 미국을 안 들어줬을 때 이거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이게 이제 안보 관련해서 내린 거거든요. 물론 2년 동안의 유예를 주고 하지만 2년 동안 유예 기간하면 이제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빨리 굴복을 해라 하는 얘기로 이제 워닝 사인을 줄 건데 그렇다면 안보 품목 관련되는 것은 타격이 크죠. 타격이 크다. 과연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한국의 외교력 자체가 탁 양해를 구하고 사전적인 정지 작업을 하고 그런 수준 높은 외교를 한다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옛날 대만 단교할 때처럼 사고내 크게 물리치고 대만을 적으로 돌리고 같은 단교를 한 미국은 끄떡없이도 있는데 우리 실수했죠. 대만 단교 때. 그런 것이 이제 외교력의 문제인데 외교력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힘에 의한 외교력보다 외교는 기술이거든요. 사전적인 정지 작업하고 그런 세련된 어떤 방향 전환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분명히 입장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대사를 지냈던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 얘기는 갈 수 있는 데까지 모호하게 가야 된다. 이거는 어느 한편에 줄을 서도 우리는 타격이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더란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경제 의존도도 높고 또 중국의 경제 의존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을 담그면 나머지 한쪽은 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모호하게 가야 되나요? 전 모호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가 이제 그 정착자들 이름 멋있게 붙이면 전략적 모호성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위치 상황에 온 것 같아요. 기본적인 그 정부에서는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겠다. 이제까지 쓴 적도 없다고 청와대도 발표를 했지만. 예. 그러나 민간 기업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은 자율에 맡기고 시장 경제를 주창하는 나라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민간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제재를 미국에서 맞든 안 하더라도 상관없이 우리는 관여할 바가 없다. 라고 해서 원칙은 밝히되 그냥 놔두는 네. 시장에 맡기는 네. 이런 전략이 우선은 나을 것 같고요. 예, 유럽 국가들이 유럽도 많이 쓰는 방법이 유럽 있죠. 쓰는 방법이죠. 독일, 프랑스가 그렇게 쓰죠. 다 그렇게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 같고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좀 다른 것이 예. 경제적인 의존도 양국에 있지만 안보 의존은 여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우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압력은 유럽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훨씬 크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정부기구는 보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그걸 배반할 수는 없다. 미국은 우리의 전략적 네. 동맹이니까. 네. 그래서 정부기구는 안 쓰지만 그러나 시장 원리에서 개별 기업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좀 몰고 가다가 네. 대중의존도 높아지고 삼성이나 LG가 지금 전부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베트남, 인도도 가더라고요. 예, 인도도 가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지나면 그때는 스탠스를 밝혀도 되는. 근데 과연 그때까지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네. 또 중국의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외교력 그런 것 이것을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고도에 세련된 외교 술이거든요. 네. 기술인데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불투명하게 보시는. 예,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오래 가고 미중 간에 얼마나 더 확전이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미 대선이 내년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네. 올 연말까지는 이게 이제 초당적 이슈이기 때문에 네. 뭔가 미국이 겉보기에는 멋있게 중국을 내려쳐서 타결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 내부에서도 네. 소위 말해서 사주는 건 언제든지 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2천억 달러치 반도체도 사주고 네. 약속을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네. 지난번 초안이 150페이지에 달한 거였어요. 류호 부총리가 가지고 시진핑한테 보여줬을 때 네. 그때 이제 35%를 제외한 네. 그 나머지 115% 페이지를 돌려보냈거든요. 네. 근데 국제협상에서 그 고위급 협상에서 타결된 걸 잘라가지고 오는 법은 없어요. 소위 말해서 국제협에서 이니셜이라고 그러는 거고, 네. 초안을.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초안을 이제 트리티라고 그래서 그렇죠. 레티파이 하는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건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확 돌아서 중국이 협상을 더디게 하고 있다. 약속을 깬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는 모습은 사주는 거란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메인 랍스터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무슨 오하이오 콩에 대한 얘기, 네. 그걸 브라질로 돌렸던 걸 다시 재개한다든지, 약속했던 반도체 2천억 달러 사준다든지 네. 하는 이런 형태로서 하면 중국은 큰 자존심 상하는 거 없이 그 다음에 뭐 중국 제조 2025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산업 정책을 건드리기 때문에 네. 중국은 수시 피할 거예요. 그러나 사실 약속한 건 있거든요. 네. 산업보조금 지급하지는 않겠다. 네. 근데 그걸 드러내는 경우는 아닐 것 같고 네. 그런 구도를 보면 연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도 봉합된 양자협정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게 완전한 협정이냐? 네. 그건 그렇지 않고 그 소위 말해서 패권 이슈들, 기술 경쟁 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잠재돼서 분쟁 소지로서 계속 일어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생각은 일단 시기는 연말 정도. 연말 정도에 어떤 형태로든 타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내는데 범위는 제한되고 아주 좁아서 네. 미국 제품 사주는 것. 네. 그다음에 대신 미국은 관세를 옛날 수준으로 그 떨어뜨리고 그 정도로 봉합을 그 외 기술 전쟁의 문제라든가 뭐 다른 문제들은 끊임없이 들어가더라도 계속 싸운다.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니까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 형국에서 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우리 편에 줄 서라. 중국은 우리 편엔 줄 안 서도 되는데 제발 미국 편으로 가지는 마라. 이러고 서로 우리한테 압력을 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유럽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좀 보다 더 경제적으로 또 군사안보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중심대로 갈래? 이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러지도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어떤 형태든지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입장을 밝혀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략적인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을 충분하게 끌어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또 생산지 다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나 또 국민들 전부가 미중 무역 분쟁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타격을 올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성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이게 참 사실은 답이 없는